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현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AI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시대. 줄어드는 소비와 그로 인한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장 힘든 시기에도 새로운 길은 열렸습니다. 대공황 이후에도 수많은 혁신 기업이 태어났고 버블이 터지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비범한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불황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갑니다. 희망은 늘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빛으로 찾아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별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달. 자, 9월 1일 또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지금은 9시 6분이고요. 힘차게 같이 출발해 보시죠. 오늘도 역시 경제상식 퀴즈부터 나가죠. 근데 퀴즈 내드리기도 전에 5152님 1억 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리 생각하시고 먼저 보내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거는 저희가 퀴즈로 내드렸었죠. 오늘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딱 보이진 않습니다. 내년부터요. 이것의 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대비 1.48% 오르는 건데요. 최근 2년 동안은요. 국민 부담을 이유로 해서 이게 동결됐었는데 보험료 수입이 정체되고 또 필수 의료 지출이 늘면서 정부가 소폭 올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해서 이것의 지역 가입자는 월 평균 1,280원이 오르고요.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내는데 본인 부담액은 2,235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평균치이고요. 국민의 의료비를 사회와 함께 나눠서 부담하는 이 제도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실시간 방송 상황, 또 다시 보기, 다시 듣기 KBS 콩과 유튜브를 이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543님을 비롯해서 의료보험이라고 오답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 예전에는 의료보험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병원 갈 때도 예전에 그 종이로 된 거 의료보험 카드 막 챙겨가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은 의료보험이 아니라 다른 네 글자로 부르죠.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환주 기자는 신혼여행 다녀왔죠. 예, 맞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 2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그러네요. 좋은 시절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자, 어떤 뉴스 준비했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이완주 기자부터요. 예, 한 유튜버가요. 단돈 990원에 소금빵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요. 예, 관련해서 국내 빵 가격이 비싼 이유, 그리고 빵 가게 운영에 어려운 점도 한번 살펴보고요. 네. 또 중국계 이커머스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할인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요. 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그리고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또 부산과 광주 등 경상도와 전라도, 강원 일부엔 폭염특보가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네. 참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살펴보고요. 또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검사 의견서라는 거를 보냈습니다. 이 홈플러스 사태까지 좀 업데이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도 8시 30분 기준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충남 태안 홍성 그리고 제주도 산지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반대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평지, 동해 평지, 삼척 평지
폭염주의보는 강원도 일부와 전라남도,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울릉도, 독도. 이게 그러니까 호우 아니면 폭염.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지금도 이제 9월인데 이게 우리 경제에도 참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전문가들이 날씨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날씨가 경제에 어떤 영향 주나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새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3분기죠.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정말 더운데 2020년대 들어서 날씨가 더 극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피부로만 체감하는 게 아니라 2000년대에는 집중호우 발생일이 40일이었는데 20년대에는 50일 정도로 늘었고요. 또 2000년대 33도를 넘은 날이 46일이었는데 20년대에는 67일로 또 20일 넘게 늘었습니다. 네. 날씨가 진짜 이상해진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활동해야 되는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언가를 건설하기도 힘들어졌고 농사 짓거나 물고기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농림축산업 생산성이 당연히 떨어지죠. 건설업은 덥다 보니 쉬어야 되고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아파트 올라가는 속도 현저하게 느려지고요. 또 농사도 힘드니까 과일이나 채소 수확량이 적어졌고 돼지나 닭도 다 죽고 양식하는 어류도 죽어버리니까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은 이 경제 성장률이요. 2010년대보다 2020년대 들어서 3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이걸 연간으로 따지면은 연간 성장률이 0.04%포인트가 줄어든 게 됩니다. 네. 또 이렇게 되면은 또 날씨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단 말이죠. 지난 7월에 비도 많이 오고 폭염도 있었는데 예. 8월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래서 3분기 물가 상승률 작년보다 0.3%포인트 높을 전망입니다. 연간으로 치면은 0.1%포인트 높은 건데 이 시금치랑 깻잎 같은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랐고 복숭아, 수박 이런 과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수산물 가격이 작년보다 7% 넘게 올랐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양식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일할 수 있는 날 자체가 많이 적어지니까요. 날씨가 안 좋으면. 그렇죠. 네. 또 여름이 지났다고 끝이 아닌 게 여름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 가격이 오르면은 이 가을 되면은 이 외식 물가가 또 오르게 됩니다. 식당에서 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죠. 또 숫자로 말하자면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10% 올랐으면은 3분기가 지난 후에 외식 물가가 1% 가량 오릅니다. 또 가을에 태풍도 올 수 있으니까 여름이 끝났다고 방심할 수가 없고 네. 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날씨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게 사실인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하게 대비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고요. 또 날씨로부터 선제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보호하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기후 변화 앞에서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지자체만의 역량으로 이걸 다 방어하기는 힘들 테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강원도 강릉 지역의 가뭄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참 이런 자연 앞에서 참 지자체도 참 무력하고 사람이란 게 참 무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원 강릉의 생활용수 공급원 저수율이 15%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평년치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급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궜고요. 또 정부는 강릉에 이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난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는 건 처음인데 이달 상순까지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약 2주 후면은 먹는 물 그리고 농업에 쓰는 물에 이 막대한 피해, 그러니까 공급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는 인력, 장비 등 재난관리자원 총동원하겠다, 총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뭄이 더 심해지고 자주 발생할 것 같아요. 이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네. 지난 2014년, 15년에 충남, 22년, 23년에 전남 이렇게 2년간 가뭄이 이어진 바 있는데 네. 조선시대의 기록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6년간 가뭄이 이어진 사례가 2차례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가뭄이라는 게 당장 비가 안 오고 당장 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시차를 두고 또 경제 전반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극한적인 가뭄, 정말 극한적인 가뭄이 발생하면은 3년 차부터 경제에 진짜 큰 타격을 줍니다. 네. 이 한국환경연구원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 가장 극심한 가뭄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니까 1년 차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액이 80억이었는데 2년 차에는 1년 차랑 비교도 안 되는 1조 5천 그리고 3년 차에는 무려 9조 원 이상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6년 연속 극한 가뭄이 발생할 때 서울 같은 대도시는 그래도 생활에 쓰는 생활 용수가 부족하지가 않지만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네. 하천의 상류 그런 중소규모 지역에서는 물이 매우 부족해지고 경제적인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뭄이 터지면은 대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경제 피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의 경제적 피해가 또 다른 곳으로 물가 등으로 또 전이가 될 테고요.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경제 소식도 들어볼게요. 한 유튜버가 소금빵 900원대에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안 그래도 뜨거웠던 빵값 논란이 더 이제 불을 지펴졌죠. 예, 그 구독자 일단 360만 명을 보유한 한 경제 유튜버가요. 서울의 팝업 스토어로 빵집을 열었습니다. 네. 이 상설 매장이 아닌 임시 매장이고요. 이 재료는 현지 조달을 통해서 이 소금빵 한 개 990원. 이게 시가 대비 거의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빵들도 일반 빵집 대비 저렴하게 팔면서 주말 사이에 문전성시를 이뤘는데요. 다른 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요. 주말 사이에 긴 대기줄 2시간, 3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도 그렇고요. 좀 다른 물가와 비교해도 유독 빵값이 비싸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빵의 원료인 밀가루 가격은 지난 1년 동안에 10% 이상이 내렸습니다. 근데 빵 가격은 5년 전과 비교해서 40% 가깝게 올랐거든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씩 꾸준히 빵 가격이 오른 겁니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 빵값 비싼데요. 이 식빵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비싼 상황인데 유럽 선진국인 파리, 독일보다는 한 2배 정도 비싸고요. 일본과 비교해도 꽤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근데 사실 빵이라는 게 밀가루만 있다고 해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빵집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빵값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은 뿔이 났는데요. 우리나라는 빵의 주요료인 밀가루와 설탕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 최근에는 버터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또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임대료는 물론 우리나라 유통구조상 중간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우리나라 빵 시장은 좀 특이하게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사실상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요. 그렇죠. 가격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빵 소비가 일본의 절반, 유럽 대비 한 20-30% 정도에 그치거든요. 이 빵 원가 구조를 분석해봤더니 약 50% 정도는 밀가루, 설탕, 계란 같은 원재료가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인건비, 나머지 30%가 임대료나 전기료 등 판매 관리비입니다. 최근에 모두 다 오른 항목들이고요. 그렇죠. 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보면요, 베이커리 전문점의 이익률이 6% 정도거든요. 이게 근데 치킨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0%, 7%인 커피 전문점보다도 이익률이 낮은 겁니다.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건데요. 또 베이커리 전문점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시간도 길고 직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싼 원재료를 쓰면 가격은 낮출 수 있지만 그러면 또 국내 눈높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못 받게 되거든요. 한때 그 지하철 역사 등에서 그 공장에서 생산한 1,000원빵 많이 네. 판매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뜸한 소식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유튜버가 출시한 990원짜리 소금빵 이게 뭔가 아주 큰 파장을 던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빵집 하시는 분들이 큰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문 닫고 있는 빵집들도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요. 2020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빵집과 제과점이 한 2,100곳 정도였는데요. 지난해에는 1,500곳이 늘어난 3,60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지난해 하루 평균 약 10곳의 빵집이 폐업을 한 건데요. 이 폐업률 자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문을 닫는 제과점과 빵집 비율이 11% 정도였는데는 지난해에는 19%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빵집 100곳이 문을 열면 한 19곳은 문을 닫는다라는 의미고요. 네. 또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빵집의 매출이 줄고 있어요. 2023년 기준 파리바게뜨 가맹점 연평균 매출이 한 6% 정도 줄었고요. 또 뚜레쥬르 가맹점도 한 1% 정도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폐업은 늘고 매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디저트 시장이 커지면서 동시에 창업도 늘긴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서울에서 700곳이 넘는 빵집이 문을 열었고요. 또 지난달 기준 전국에 영업 중인 빵집이 1만 9,600여 개, 약 2만 개에 달합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1년간 프랜차이즈, 개인 베이커리 등 빵 판매 매장이 너무 많아졌다면서
빵 시장 트렌드 변화 속도도 빨라져서 이 치열한 국내 빵집 경쟁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경쟁은 또 치열해지고 있고 소비자분들은 또 높은 빵값에 또 아우성이고 어렵네요.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홈플러스 사태 그 업데이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금감원이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고요? MBK에 대해서? 네, 금감원 최근에 검사 의견서를 보냈는데 이 MBK 제재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의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MBK에 투자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 뭐 이런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2018년 MBK가 홈플러스를 살 때요.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그런 특이한 증권에 6천억 원 가량을 투자했습니다. 이 상환 전환 우선주는 뭐 주니까 주식인데 이 상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처럼 내 돈을 돌려줘 만기에 내 돈을 돌려줘 이렇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그런 네. 주식인데 근데 이 권리가 홈플러스 신용 등급이 낮아지기 전에 이 홈플러스 쪽으로 석연치 않게 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환 전환 우선주에서 채권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주식 성격만 남았는데 근데 주식은 이 돈 돌려받기가 채권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나쁜 상황입니다. 그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요. 국민연금 전문가입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MBK를 좀 철저하게 파헤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뭐 MBK랑 홈플러스 측이 국민연금 같은 투자자 주주들을 속였느냐, 뭐 신용등급 강등되기 전후로 어떤 정보 교환들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걸 또 따져보겠죠. 그리고 홈플러스 점포랑 직원들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점포도 닫고 또 직원들도 오갈 데 없는 상황인데요. 네. 홈플러스가 15개 점포 문을 닫습니다. 먼저 5개 점포가 오는 11월 16일에 문을 닫는데 수원 원천, 대구 동촌, 부산 장림, 울산 북구, 인천 계산 지점입니다. 또 나머지 10곳은 내년 5월까지 문을 닫고요. 이 점포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또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뭐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깎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에 뭐 수지 타산이 남지가 않고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홈플러스는 이제 직영 직원 500명 가량 대상으로 전환 배치를 면담 중인데 참 이 직영 직원들조차도 오갈 데 없는 상황 같습니다. 뭐 이들은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사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뭐 마트 노조 측에서는 이 점포가 문을 닫으면은 이 임대차 계약 위약금 그리고 매장을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노동자 등한테 전가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좀 노동자 보호에 좀 힘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포가 문을 닫으면 네. 그 홈플러스 직원들도 문제인데 그 안에 입점하신 자영업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뭐 카페라든지 뭐 네일 아트샵 이런 분들도 되게 직장을 잃게 됩니다. 줄줄이 그런 거죠.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혁원 후보자가 홈플러스 관련돼서도 한마디를 했네요. 네, 이호건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뭐 사모펀드에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 제기된 사안, 그러니까 홈플러스죠. 여기서 나타난 사모펀드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사모펀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사모펀드의 과도한 단기 차익 목적의 기업 지배 행태를 개선하고 또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하나 들어볼게요.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죠.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을 또 내게 됐네요. 예, 그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실제로 있지 않은 정가를 제시하고 가짜 할인을 한 혐의로 중국계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가짜 할인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네. 들어서 판매 가격이 30만 원인 태블릿 PC의 정가를 90만 원으로 일단 표기한 뒤에 60% 넘게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요. 사실은 정가 자체가 한 50만 원 정도였던 겁니다. 이 공정위는 이렇게 할인율을 조작하거나요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엔 국내 오션스카이라는 회사, MIC TW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영업 중인데요. 이 공정위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 두 업체가 7,500여 차례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회사에 각각 9천만 원, 20억 3천만 원, 총 21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기본적인 것도 빼먹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있네요. 예, 이런 글로벌 대기업이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한데 네. 이 공정위는 알리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국내 법인인 알리코리아에도 과태료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과태료가 뭐 이건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만 원. 예, 쇼핑몰 초기 화면에 들어가면요, 뭐 상호라든지 대표자 성명, 주소, 이 전화번호 같은 기본적인 신원 정보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홈페이지 이마저도 최하단에 있죠 보통. 예, 맞습니다. 이마저도 표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또 알리바바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공정위는 앞서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나선 바가 있거든요. 이 테무 같은 경우에도 허위 광고에 대해서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또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공정위는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모든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를 완료를 했고 향후 한국 시장 규정에 맞도록 운영 체제를 정비하겠다라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역시 선물이 있고요. 우리 국민의 의료 생활 또 건강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가 있죠. 그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저희가 퀴즈로 내드리는 건 이 보험료율이 내년에 1.48% 오릅니다. 해서 7.19%로 보험료율이 좀 올라가게 되는데요. 23년도, 24년도 2년 동안은 동결됐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필수 의료 지출은 더 커져서 정부로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위험을 분산하는 이 보험. 어떤 보험일까요? 3226님 의료보험. 예, 옛날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3156 쓰시는 분은 사회보험. 0985님은 국민연금 등등의 오답도 있고요. 이강영님이 너무 좋은 성공예감 새로운 정보를 많이 들어서 좋습니다. 매일 청취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1373님 병원도 잘 안 가는데 쑥쑥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 힘이 드네요. 언젠간 도움도 받겠죠. 근데 사실 건강하셔서 이거 도움 아예 안 받으신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김미영님이 때로는 비보험 되는 처방을 받으면 그 금액에 놀라게 됩니다. 이 보험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조진기님은 피곤한 월요일이라 코피까지 흘렸네요. 열심히 살아온 훈장 같은 코피 앞에서 웃음이 납니다. 아이고 건강 잘 챙기셔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빵 이야기할 때 4076님이 시장에서 빵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팥빵, 소보루빵 등을 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동네 시장 빵집은 안 비쌉니다. 이렇게도 알려주셨네요. 어딘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그 꽈배기 막 이런 거 바로 튀겨서 팔고 이러면 참 맛있는데 옆으로 샜네. 예. 여러분이 맞춰주실 정답은 네 글자 의료보험 아니고요. 어떤 보험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전국적으로 무주택 가구가 1000만 가구에 근접하다고 하죠. 특히 서울에서도 절반 이상이 내 집이 없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집이 없어서 서러워도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드리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네. 월세로 살고 있을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월세 세액 공제라는 건데요. 네. 내가 냈던 월세 일부를 세금을 깎아주면서 오히려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게 알기도 힘들고 알고 계시더라도 1년에 이걸 한 번 적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법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계시기가 힘들긴 한데,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주택자이고요. 그리고 직장인, 근로자여야 됩니다. 연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급여는 8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뭐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긴 한다면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종합소득 금액은 7천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세금에서 깎아주느냐? 내가 만약에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은 내가 냈던 월세의 17%를 다시 돌려주고요. 네. 연봉이 5,500만 원을 넘어서 8천만 원까지다,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15%를 깎아줘요. 아, 이게 공제율이 다르네요. 예, 이게 약 2달치 월세를 세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꽤 큽니다. 네,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이 좋은 혜택을 만약에 놓쳤다, 그럼 5년 안에 경정 청구를 하면 그동안 못 받았던 혜택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네. 전산으로 자동으로 막 등록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대기업이나 큰 금융사일 네. 때 전산이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고, 예, 월세 세액 공제는 이거 집주인하고 맞습니다. 이것도 소통을 해야만 하는 예,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잘 챙겨야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냥 월세 산다고 해서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조건이 좀 있겠죠. 네, 맞아요. 월세 산다고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을 살펴보면은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네. 아니면 그 집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집이어야 됩니다. 또 고시원이나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기숙사에 살고 있다, 네. 이러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거는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내가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확정일자 같은 걸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긴 하지만 네.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전입신고 꼭 해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챙겨야 되고요. 또 계약서 작성도 또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배우자 명의로 만약에 작성한 경우라고 하면은 몇 가지 조건에만 해당하면은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이제 월세 계약을 맺고 자녀가 아버지가 지방에서 월세를 자녀의 월세를 내준다고 하면 아버지가 월세 세액 공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런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살고 있는 사람과 돈 내는 사람이 일치가 돼야 되나 보요. 맞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살 때는 월세 이게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네. 기숙사에 살면은 못 받는다. 네, 이게 좀 특이하죠. 이거 네.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또 그 월세를 친구랑 같이 살면서 반반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내가 세대주가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누구랑 같이 사는 경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원칙은요,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주택과 관련한 다른 공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랑 같이 살 때는요, 임대차 계약서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네. 계약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동 계약으로 누구랑 같이 공동 계약을 한다면 각자가 실제 낸 금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월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정리하면요, 계약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내가 낸 월세를 증명할 수 있으면 내가 세대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친구랑 같이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어도 네.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들어가야 됩니다. 내 이름이. 네. 야, 친구한테 좀 일부를 돌려받아. 또 하나, 월세만 공제가 됩니까? 전세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서 살고 있으면서 그 전세 대출을 갚고 있다면은 1년에 4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상환했던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뭐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만약에 혜택을 안 받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세대원이 대신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외국인도 받을 수가 있고요. 준비해야 될 서류는요, 주택자금을 상환했다라는 증명서랑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게 특이한 게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지인, 가족, 친구에게 전세금을 빌린 경우도 있어요. 네네. 이럴 때는요. 연봉 총급여가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 가족이나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때도 서류는 뭐 동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빙 서류는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고. 네. 4104님이 그러면 월세 전세 공제는 어디에 신청하는지요? 이게 뭐 홈택스에서 다 됩니까? 네, 이거 공제는요. 본인이 직장이라고 한다면은 연말정산할 때요. 회사에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은 본인이 1년 동안 냈던 세금에서 공제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네, 5월 달에 되겠죠? 종소세 신고할 때 할 수 있고요. 또 사업자라고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는 요 점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월세나 전세 공제제도 관련해서 2482님의 의견 주셨는데 속 터지는 말이네요. 집주인이 못하게 합니다라고. 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집주인이요 본인이 임대소득을 노출하기 싫을 경우에는 이런 거 신고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요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걸 신청하기 좀 꺼림칙하다. 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다음에도 5년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하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 5년 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전세 사는 뭐 예를 들어서 4년 동안은 그렇죠. 예, 이거 공제 안 할게요. 있다가 끝나고 나서 공제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아, 이 방법도 유용하네요. 이런 거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주택 청약 네. 통장 열심히 이제 적금 붙듯이 돈 넣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나라에서 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공제라는 혜택이 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면은요,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 신청, 청약이라고 하죠.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거를요 보고서 국세청에서는 집 살 준비 열심히 했네. 그러면은 세금 조금 깎아줄게라고 하는 이런 제도예요. 이 조건은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그리고 연봉 본인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혜택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은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럼 얼마나 깎아주느냐? 매년 저축한 금액의 40%까지를 세금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96만 원까지 세금 줄이기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철수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청약저축에 200만 원을 넣었다 하면 여기에 40%인 8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되니까 꽤 큽니다. 이거 꽤 크네요. 네. 근데 혹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까? 네, 만약에 주택을 산다거나 갖게 되면은요, 그 해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중도 해지도 주의해야 됩니다. 청약저축을 유지하다가 중간에 깨게 되면은요, 그 해에 납입했던 금액은 공제가 안 되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통장의 목적인 주택 당첨 이러한 같은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니까는 잘 확인해서 챙겨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공제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집을 연초에 사는 것보다 네. 그 연말쯤에 사는 분들이 조금 불리할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좀 덜 받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집을 처음으로 샀을 때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죠. 그렇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를 이제 집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 내가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금을 깎아주게 돼요. 예. 이 혜택을 받으려면은요, 나와 배우자가 그 이전에 단 한 채의 집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에 뭐 20년이 넘은 작은 단독주택 같은 거라든지 오래된 집을 잠깐 갖고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은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면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깎아주는 취득세 금액은 뭐 주택 가격이 총 12억 이하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200만 원까지 전액 면제가 되고요. 소형주택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한도가 300만 원까지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일 때, 네. 그렇죠. 취득세가 또 이게 그런 혜택을 주는 거고요. 나라에서도. 또 잘못했다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3개월 안에 입주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살기 시작하면은 3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되지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판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임대를 한다거나 뭐 증여를 한다거나 하면은 세금을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게다가 이때는 가산세와 이자까지도 함께 추징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냈던 취득세에 가산세랑 이자까지. 맞아요. 또 감면 받고 나서 90일 이내에는 다른 주택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인해서 취득세 어떤 할인 혜택을 받았다면 3년은 살아야 된다. 네. 실거주해야 된다. 네.
그리고 대출 받아서 집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주담대 받았을 때 네. 이것도 좀 공제 혜택이 있죠. 맞아요. 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이름도 긴데요. 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라는 게 예, 있습니다. 못 외우겠네요. 쉽게 말하면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다면 주담대를 받았다면 이것 때문에 뭐 연말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잘 맞추면은요 수백만 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꼭 챙겨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무주택 또는 1세대 세대주라고 한다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았다라고 네. 하면은 세대원이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혜택은 얼마나 주느냐? 이거는요. 대출을 얼마나 오랫동안 갚느냐 그리고 이 대출이 고정금리냐 아니냐 뭐 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대출 조건에 따라서 연간 6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대출은 주택 소유권 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내 명의여야 되고 공동 명의라고 한다면은 내 부담분만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무주택자라고 한다면은 월세, 전세 대출, 그리고 청약 저축,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택을 샀다고 하면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 취득세와 같은 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정리하자면 집이 없는 동안에는요 월세가 있다 그러면 월세 세액 공제, 전세가 있다면 전세와 관련된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청약 저축을 가입하고 있다고 하면 청약 저축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집을 처음 샀을 땐 취득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과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같은 세액공제 같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일 때도 네. 전세일 때도 청약저축에 가입했을 때도 처음으로 집을 샀을 때도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고 있을 때도 각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취지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좀 주거 네. 활동을 조금 더 지원하는 안전판을 좀 마련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박헌님이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전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서 월세 살고 있을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네. 질문 같은데요. 네, 뭐 본인이 살고 있을 때는 이제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집을 월세는 가지고 아까 있다고 하면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고 맞아요. 유지호님이 세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은요. 다자녀도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가 있던가요? 네, 요것도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 주셨던 분이 만약에 예. 본인이 기존의 월세를 주택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월세 살 때의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무주택이었다면은 경정 청구를 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집을 샀는데 네. 작년 재작년 한 2, 3년 동안 네. 월세 냈던 거 공제를 못 받았다. 네, 이거 경정 청구해서 과거 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주택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주택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정 청구라는 건 괜히 되게 남의 일 같이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나한테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의외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예. 지나쳤던 것들. 근데 다만 그 증빙 서류들을 좀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겠네요. 쉽지 않더라고 하더라도요. 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니까는 본인이 은행 뭐 내역이라든지 본인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하면은 경정 청구가 얼마나면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김철훈 세무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이거 월세 세액 공제 진짜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 많다라는 게 딱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8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도 8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이 이뤄지는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합니다. 검찰청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안과 정부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오늘 오전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주요 하천 29곳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9월 1일 오늘부터 달라지는 제도 대표적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죠. 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였는데 오늘부터는 1억 원으로 그 한도가 올라갑니다. 24년 만에 상향 조정된 거죠. 그런데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 이런 경우엔 어떤가요? 저런 경우엔 어떤가요?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오늘 또 그걸 다 한번 모아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 이게 사실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만 해당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의 예적금, 강자예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보험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장성 보험 상품도 1인당 2억 원까지는 보호가 가능합니다. 네. 다만 약간 변액보험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들은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이런 상호금융권 있잖아요. 네. 상호금융권에 있는 이런 예금 상품들도 똑같이 1억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제 되지 않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 펀드, 할인상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금 보장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라고 하면 금융사별로 1억 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 펀드, 주식, CMA, 파생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원금 보장 상품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농협, 수협, 신협 이런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 중앙회가 각각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서 사실상의 예금자 보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셨던 질문도 저희가 다 모아놨거든요. 1701 쓰시는 분께서 연금성 보험도 보호 대상입니까?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연금성 보험이라고 하면 연금 저축보험인데요. 네. 연금 저축보험도 사실은 저축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 상품 역시도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만약에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해약 환급금을 1억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근데 그것도 보장성 보험 같은 거라는 거고 변액보험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맞습니다. 또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예금 적금 갖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맞습니다. 안에서도 그러면 요것들도 보호가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DC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퇴직연금을 이런 식으로 직접 운영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예적금,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1억 원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에 포함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보면은 ISA 계좌라는 거는 네. 사실은 이제 세금 혜택을 위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세금 혜택을 ISA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주식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펀드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배당 소득세 이런 걸로 많이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네. ISA 계좌에서 만약에 내가 예적금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상품도 1억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그 투자 성격의 계좌인데 그 안에 네. 있는 예금 적금에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ISA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981님이 보내주셨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외화예금을 갖고 있다면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이것도 환율을 적용해서 1억 원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외화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것도 이 적용 대상이 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외화예금 역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다만 기준이요. 이제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달러나 엔화로 외화를 예치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질 때는 원화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환율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인출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2 영업일을 최초 고시 환율로 적용하게 되거든요.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만약에 1억 원이 넘지 않는다, 1억 원까지는 이 외화 예금 같은 경우에도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적금에 가입한 날이 아니라 그걸 예금자 보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그 시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또 참 헷갈리는데 내가 가입한 혹은 가입하려고 하는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이거 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간결하게? 네. 일단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깨알 같은 글씨로 상품 설명서를 많이 적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품 설명서나 뭐 약관 맨 앞에 꼭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보호가 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이제 직접 찾아가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뭐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실 수가 있고, 뭐 예금자 보험대상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를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펀드나 파생상품,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약관 바로 앞에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원금 보장이 안 된다면 예금자 보호도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오늘도 이정옥님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9273님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인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주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1억 원까지 보호된다라니까 내가 넣은 원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는 건지, 안 그러면 이제 1억 원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금자 보호에서 말하는 이 1억 원이라는 거는 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을 예금을 해놨는데 이자가 200만 원이 붙었다라고 하면 총 9,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200만 원까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금은 1억인데 이자가 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 중에서는 내 원금 1억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1억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저축은행처럼 이렇게 이제 이자가 높은 데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하실 때는 그 원금뿐만 아니라 이 원금에 붙는 이자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분산으로 예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안진수님이 요즘 금융사들은 부실 기업이 거의 없지 않나요? 한도 보장 1억 원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뭐 사실 제도권 은행은 지금 위험한 것은 거의 없죠. 항상 네.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금감원이 다 점검을 하고 그걸 또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만에 하나, 그렇죠? 만에 하나를 이제 대비한 걸 테고요. 그리고 그 시기적인 것에 대한 질문도 꽤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2891님 그리고 7784님이 이미 한 은행에 1억 원 넣어놓고 있다면 이것도 보호가 가능한가요?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예금하는 것부터인지 기존에 갖고 네네. 있던 예금도 마찬가지인지 이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그 전에 이미 가입을 해둔 상품이라도 이제 9월 1일 시점, 오늘 이후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뭐 예금한 상품만 뭐 예금자 보호를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금 상품에 대해서는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예금들 같은 경우에도 1억 원이 넘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564님을 비롯해서 두 은행에 각각 1억 원씩 넣어놨으면 은행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은 개인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억 원인지 안 그러면 금융기관별로 했을 때 1억 원인지 이것도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금융기관별로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A은행에 1억, B은행에 1억 이렇게 각각 1억씩 넣어주셨다고 하면 각각 1억 원씩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거를 따져가지고 만약에 총 5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한 은행에 5억 원이 넣는 게 아니라 네. 은행을 5개로 분산해서 1억씩 각각 넣어놓으면 예금자 보호를 완벽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들 헷갈리시나 봐요. 이런 질문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임성택님을 비롯해서 주식 계좌에 예치된 현금도 보장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요. 네, 사실 주식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원금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이 상품에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게 그 주식으로 갖고 있느냐 예탁금으로 갖고 있느냐.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차이는 좀 있어요. 네, 만약에 이거를 지금 뭐 예탁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보호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펀드 투자를 했다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게 투자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 네네. 예탁금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좀 짧게. 그러면 앞으로 좀 이자가 높은 곳으로 돈이 더 몰리는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날까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이걸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 금융사고가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뭐 1억 원까지 늘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자금 쏠릴 현상 이런 것까지는 사실 급격하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시 50분 기준으로 해서 충남 보령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네요. 그리고 경기도 안산, 시흥, 김포, 화성, 충남 예산, 태안, 홍성,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좀 빠지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에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최근 좀 주춤하고 있는 증시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